김성환의 시사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용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역대 최다 청원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국회가 관련법을 만들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인데요. 당시 청원인들은 해외 서버에 대한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과도한 처벌을 우려해 법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등 법안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국회는 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961명인데요. 어제 발표보다 64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보면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은 뭐 보통 주말에는 검사 채취 건수가 평소보다 좀 줄어드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64명 지역별로 보면은 여전히 대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가량인 14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이제 0시 기준 정부 공식 집계 111명이었는데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 6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더 나와서 누적 사망자 수는 117명으로 이제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사이에 60명대로 떨어진 건 6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보통 80명, 많이 줄어도 80명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뭐 확실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네, 지난 주말이었었죠.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름간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이제 권고를 한 건데요.
만약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집회 등을 금지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도 이제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례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운데 좀 2주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면 신규 유행 규모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 같은 대규모 유행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 이동 제한이라든지 뭐 식당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지막 2인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2주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 발생하는 추이를 한 20명대로 줄인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피로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담고 또 지금 방역에 협조를 잘 안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주말에 교회 같은 곳이나 이런 곳들 그쪽에서 오히려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일단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오늘도 이제 그 뭐 얘기가 나왔듯이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인구의 한 60% 정도는 어떤 좀 어떤 면역을 가져야 사실은 이게 종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백신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이게 일상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떤 방역 대책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오늘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결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계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일상생활을 복구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직전까지 확진자 수를 최소화시켜 놓지 않으면 다시 이제 심각한 어떤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다 해보자 이런 취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매일 진행되는 정례 브리핑도 온라인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세종시 정보종합청사하고 충북오송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한 차례씩 대국민 브리핑을 해왔는데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기자들의 브리핑실 출입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뭐 일부 확진자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네. 각 부처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것도 좀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뭐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얘기를 한다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브리핑을 이제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뭐 이 들어올 수 있는 기자 수는 제한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기자단 차원에서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좀 대안들을 모색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강조하고 뭐 행정명령 얘기까지도 지금 한 상황인데 일부 교회들이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지금 강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기총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의 전국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강행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파악한 바를 보면은 어제 전국 교회 한 58% 정도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진행한 교회의 뭐 이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이제 지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여전히 미흡한 곳이 한 3,100여 곳 정도여서 행정 지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명령 등의 단호한 법적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일까지 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거 관련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또 경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제일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뭐 말씀드리는 내용이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해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이제 쭉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사실은 일정 거리를 다 유지해야 되고 또 현장에 이제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착용하거나 비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열도 미리 체크를 하고. 그렇죠. 이 발열도 다 체크를 하고 이런 걸 거치게 되어 있는데 뭐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사실 뭐 제가 뭐 이 교회의 신도라거나 그러면 뭐 미안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강훈 담임 목사가 유튜브 채널 뭐 너아라 TV라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뭐 방역 작업도 수차례 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 정강훈 목사를 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시장에게 반드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정치적 탄압을 했다? 그런 뭐 맥락의 얘기고 자신들을 겨냥해서 하는 어떤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중앙정부와 방역 당국이 뭐 조치를 취할 때 사실 뭐 이런 개별적인 어떤 뭐 사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걸 놓고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뭐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약간 과대망상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의도가 있겠죠. 배경과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고약한 반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법적 조치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그걸 우려해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결과적인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간의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집단 감염만큼 경계할 부분이 해외 유입을 지금 막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사실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위의 국가에 대한 입국자 검역 강화 방안도 지금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모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제 입국한 1,400여 명 가운데 10%가 증상이 있어서 이제 격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지금 이제 문제고 해서 특히 이제 지금 이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하루 5,000에서 6,000명대던 국내 입국자 수가 유럽과 미국에 합쳐서요. 최대 8,000명대로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유럽의 다른 지역의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발 입국자 등에 추가로 확대하는 이런 코로나19의 전수 진단 검사를 이제 확대하는 이런 안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교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지금 발령했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외교부가 이제 발령을 했는데요. 이미 철수를 권고한 여행경보 3단계 그리고 여행을 금지한 여행경보 4단계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외여행이나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특별여행주의보 자체는 이제 여행경보 제도와는 별개로 좀 임시적인 성격인데 권고의 성격은 여행경보 2에서 3단계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여행주의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된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2, 3단계라고 하면은 가급적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급적 이제 가지 말고 나갔을 경우에도 돌아와라 뭐 이런 권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강제 조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렵겠군요. 그렇죠. 아예 이제 못 가게 하겠다 이건 아닌데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네, 이것도 사실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고립된 우리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또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 우리 교민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교민들이 자체적으로 항공사하고 항공편을 이제 협의를 했지만 이 협의가 성사가 안 돼서 정부 주도로 이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확정한 건 아닌데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전세기를 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전세기 탑승을 원하는 교민 한 65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기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페루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77명의 한국 여행객이 고립돼 있고 여기에 코이카 봉사단원까지 총 250명 정도가 귀국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밖에도 필리핀 거주 교민들이나 스페인 한인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항공편을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여기도 아마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를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외국민들한테까지 우리가 정부가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데리고 와서 또 치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국민인데 이제 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안전을 또 보장해줘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주장을 뭐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한 어떤 상황에서는 네. 최대한 국가가 어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재외국민이라고 해도 지금 엄연하게 투표권도 갖고 있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름이 재외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산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여론이 그동안에 많았는데 아베 신조 총리는 완전한 올림픽 개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올림픽 개최를 고집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근데 입장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좀 처음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그 뭐 연기나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완전한 형태로 치르겠다라는 말을 할 때 사실 이거는 무관중 경기나 어떤 좀 제한된 형태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였고 여기 이 중에서도 이제 좀 연기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명확히 답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어떤 입장의 후퇴들이 있어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참여연 예산위에 출석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완전한 형태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기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이 취소는 이제 선택지에 없지만 연기는 지금 고려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베 신조 총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일본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일본 언론의 보도나 네.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연기할 수 있다. 또는 연기를 뭐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일본의 언론 특성이나 또는 일본의 어떤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어떤 기류나 또는 정부 인사들의 어떤 의향이나 이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그냥 하지는 않는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연기할 것을 아마 고려하면서 다만 그것을 갑자기 연기를 뭐 결정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어떤 혼란이나 또는 정치적인 역풍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김을 빼는 작업을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연기를 이제 공식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뭐 연기 여부를 4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뭐 벌써부터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잇따라서 이제 올해 올림픽을 연다면 거기에 이제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 어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올림픽의 1년 연기를 이제 요청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어떤 입장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떤 무관중 경기는 아니고 1년 정도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발언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IOC 이제 회원국들의 전체적인 어떤 여론이라는 게 어쨌든 1년 연기라는 방안으로 좀 모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지금 4월 총선을 20여일 앞으로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총선도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벌써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투표를 이제 좀 있으면 거소 투표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선상 투표도 해야 되고 재외국민 투표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투표 4월 15일 전에 지금 투표를 다 그건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따른 대책도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투표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선관위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24일부터 28일까지 이 거소투표 관련해서 이제 신고를 접수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소투표 대상자에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거동이 어려운 뭐 환자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선상 투표의 경우에는 원양에 나가 있는 이제 선원의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시켜서
24일부터 28일까지 확진된 분들은 이제 투표를 이제 하면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이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조치가 취해집니다. 다만 이제 이 신고 기간 이후에 만약에 확진이 됐을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택도 필요한데요. 지금 경증인 경우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아마 사전 투표소나 이런 것들을 좀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로 이제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외국민 투표도 지금 미리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 4월 6일까지인가 아마 맞추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4월 15일로 연기하고 각 제외 공간에서 개표를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항공편도 다 끊어진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투표함을 지금 국내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도 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과연 가능할지 중앙선관위는 지금 약간 좀 갸웃한 그렇죠.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외 공간에서 개표를 해버리면은 그 공정성에 관한 문제도 사실 당연하죠.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하여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착취물이 불법 제작 유포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지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전원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나왔어요. 수사란 표현은 아니죠. 조사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분노에 어떤 공감한다면서 철저한 수사 엄벌을 지시하면서 이 텔레그램 방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까 경찰의 어떤 특별조사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어떤 배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실은 그런 배경, 이런 발언의 배경이 있다. 청와대는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나서서 어떤 영상물 삭제라든지 법률, 의료 상담 이런 것들 등 어떤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또 다 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도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어떤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뭐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보내보라든지 어떤 걸 올려봐라든지 이런 교사 방조한 인원들은 조사한다고 하고, 그리고 단순 관전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내에서 좀 익명성 뒤에 숨어 있지만 그래도 특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텔레그램 방 등등이 뭐 확인된 것만 한 100여 개에 이르고 여기에 참여한 이들이 단순 합산으로 한 26만 명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중복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제한다고 해도 최소 수만 명 그리고 최대한 10만 명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겠네요. 이런 데에 이제 그 공권력을 집중해야 되는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이걸 또 잘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측, 즉 해외에 있는 이런 텔레그램 측하고도 이제 어떤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이제 TF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뭐 전반적으로는 뭐 비판적인 입장들을 갖고 있을 거고요. 아니 이번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 대한 이제 좀 강도 높은 대응을 주민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재발금지 3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재발금지 3법이라는 게 이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제, 그리고 협박상습법은 가중처벌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폰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될 경우에 처벌한다. 그리고 촬영과 반포, 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 역시 지금 처벌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사실 이 N번방 사건이라는 게 한겨레 최초 보도되고 뭐 이런 게 지난해 한 11월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매체에서 사실은 뭐 이런 뭐 사건을 조명하고 다루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국회 청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청원이 1호 청원으로 이 N번방 방지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국회 법사위에 이제 회부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때 이 청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이 청원 내용 안에 있는 이른바 이제 딥페이크 포르노를 어떤 그것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만드는 이런 정도의 개정안으로 처리해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청원 내용이 축소돼서 이제 처리된 것이다. 이런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사위의 어떤 그 당시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법사위 이 심사소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해가 없고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사실 지금 네.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디 K7546654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그 N번방 회원 가입한 사람들 회원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학대를 관전 방조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5859님 그리고 9955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비판적인 여론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의견들을. 그리고 2972님은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도 무시한 사람들에게 법이 살아있다는 걸 분명 보여줘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뭐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화를 내지 않을 재간이 없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월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최종 확정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뭐 이걸 확정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미래한국당의 최고위를 열어서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40명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 한성교 대표 체제에서 이제 좀 상위 순번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 네.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좀 추천된 인물들이거나 또는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인재들의 경우에는 좀 상위 순번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1번에 이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이제 들어왔고 2번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뭐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한성교 체제에서 이제 1번이었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5번에 이제 배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국당에서 기존의 비례를 후보로 이제 추천했던 인물들하고 통합당이 원래 생각했던 인물들하고 좀 적당히 섞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뭐 다수가 당선권의 다수는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이 추천했던 인물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것이 뭐 그동안에 이제 한성교 대표 체제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뭐 하나도 없이 다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어쨌든 뭐 당선권 내에서는 교체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승교 전 대표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보니까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이번 공천하고도 또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제가 한성교 전 대표와 뭐 친하지 않으니까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마음인지 그러나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소롭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 명단을 고치면 가만히 안 있겠다. 뭔가 더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경솔함에 부끄럽다. 황교안 대표 존경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근데 정치인이 발언을 할 때 아무런 어떤 배경 없이 이제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죠. 어쨌든 한성교 전 대표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나름의 마지노선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게 이번에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최종 결정된 명단에 일부분 반영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수진 전 논설위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한성교 전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인재들이 어쨌든 당선권 내에 남아 있다라는 점을 좀 반영한 그런 발언이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적당히 타협의 지점을 좀 찾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권 얘기도 좀 해보죠. 범여권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오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34명의 명단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20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사실상 파견된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이고 나머지 14명이 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4개의 이제 원외정당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인물들 이렇게 합쳐서 이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14명에는 이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하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렇게 이제 좀 시민단체 추천으로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4개 정당의 경우에 이제 기본소득당의 이제 용해인 대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전환에 또 조정훈 이제 전 공동대표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원래 영입했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들이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더라면 상위 순번에 들어갈 텐데 지금 그런 인사들이 한 11번 뒤쪽으로 밀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입장을 뭐 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지금 뭐 열린민주당도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정당 투표가 이제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애초에 예상보다 정당 투표가 덜 나올 경우에는 끝에서부터 이제 낙마하는 거죠. 그렇죠. 이 비례대표 의원이. 그럴 경우에 그러면 다른 어떤 시민단체 추천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당이 애초에 이제 배출했어야 될 그런 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더더욱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할 어떤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결집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출신의 어떤 인물들이 상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낸 입장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라든지 뭐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네. 애초에 11번 이후부터 하기로 한 거는 애초에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훼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뭐 조직적으로는 별개의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이 순번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일단 뭐 확정을 해서 이제 내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걸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원칙 자체를 이제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하는 문제 이게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그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영입했던 인사들 가운데 지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이라는 것을 SNS에 게시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 민변 출신인데 옛날부터 이제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온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경한 모습 이번에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이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서 2019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 일으킨 세력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 이렇게 하면서 검사들의 명단을 쭉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이른바 이제 대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소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뭐를 비롯해서 이른바 우리가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불렀던 이런 이 14명의 현직 검찰 고위 간부 명단이 이제 쭉 같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어떤 입장을 피력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됐고 열린민주당은 지금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이른바 조국 국면으로 다시 끌고 가는 그런 효과를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함께하지도 못하고 아주 그렇죠.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네요. 뒤집으면 약간 알리바이도 되는 거죠. 이제 열린민주당하고는 선을 긋는 발언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노선이 우리 이제 더불어시민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을 긋는 건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만큼일까 그것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네. 하여튼 정치가 참 복잡해졌습니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신규 확진자의 5명 중 1명꼴로 해외 유입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자 검역 강화까지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현재 상황과 함께 이 시점에서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 대학원 김호란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이 지금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 또 3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하고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시기만 보고 있다가 한국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던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해외에 좀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확진자가. 근데 정부가 전수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게 전수검사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설명드리자면 먼저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모두 증상을 체크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서요. 이제 증상자는 공항 격리실에서 기다리면서 순서대로 검사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항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일단 지정된 시설로 이동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네. 그리고 해당 시설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죠. 어쨌든 증상자든 무증상자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나눠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 2주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문제는 이제 장기 체류 외국인이 아니라 단기 방문 외국인의 경우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네. 격리하지 않고 능동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네. 강화된 능동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한국에 2주 동안 여행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럼 네. 2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동 그렇죠. 감시를 한다. 스스로 예.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체크해가지고 내가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 유무를 방역 당국에 알려주거나 또 확인 체크하는 이런 방식으로 예. 관리된다는 건가요? 예, 좀 더 강화됐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거 말고 해당 번호로 보건당국에서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수 검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조만간 검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 안에 다 이게 포함될 내용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이 포함돼야 되고요. 또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사실 전 세계로 대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온 나라들을 보면 심지어는 북아프리카, 이집트도 포함되어 있고 네.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같은 그런 나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출신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적게 나온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국내 확진자 수가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정부에서 방역 조치 잘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확진세는 좀 잡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계속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아예 입국 금지 같은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의 70-80%가 다 외국에 나가 있던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막자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들어온 사람의 10 내지 20%밖에 안 되고 사실 지금 이런 시국에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사실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나 이런 거로 인해서 오는 사람까지 다 막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거나
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지난 주말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집단 예배를 한 교회들은 발열 여부를 확인했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방역 지침만 지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를 봐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방역 지침이 꽤 까다롭습니다. 한 9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최소 1m 내지 2m 이상 떨어져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집회 전후 소독하고 손 소독제 사용하고 마스크 쓰고 뭐 증상 체크하고 식사는 하면 안 되고 또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석자 명단을 이름 전화번호 모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에 자연환기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해서 그거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지키고 예배를 받는지 사실 그런 부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있어서 일선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는 건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신도들 간의 거리를 이렇게 널찍널찍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예배를 강제로라도 중단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 입장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좀 다른 어떤 예방 수칙을 좀 지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방역 지침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이고 네. 지자체장은 행정명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00년 전에 1918년 그 스페인 독감 유행할 때도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 교회 모임을 넓은 공원 같은 데서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쓰고 하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100년 전에도 그렇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오늘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중 20대 비율이 26.9%로 가장 많다고 또 하고요. WHO도 20대도 안전하지 않다. 당신들은 천하무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요. 20대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혹시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는 초기에 이제 신천지 교인 중에 대학생 등 20대가 많았던 것이 좀 원인이었고요. 네. 그 외에도 아무래도 20대가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20대가 걱정을 안 하고 있다. 뭐 본인은 증상이 좀 약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본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대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층들의 감염병 확산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가 내일 확진되면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가격리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젊은이답게 좀 발랄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어떤 캠페인 같은 걸 벌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집집마다 노래를 이어 부르기 같은 이탈리아에서 그런 게 나오던데 네. 서로 이제 그런 영상을 찍어서 서로 돌려본다든지 서로 격려한다든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봄철을 맞아서 꽃들도 활짝 피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방역 당국이 사람 간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야외 활동은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야외 활동 어디까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깥 활동 자체는 사람들 간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곳에 가는 동안 차 한 대에 여러 명이 같이 타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사람들끼리 몸을 부딪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 가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다 같이 식사한다든지 이렇게 밀집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 자체만은 괜찮지만 그 외에 사람들과 같이 밀집된 곳에 가는 거 그런 것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야외에 나가신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하고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아예 공원이나 이런 데까지 나가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가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라 뭐 이렇게 기간까지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이런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 100명대까지는 떨어졌는데 거기서 5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만 유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학교를 연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늦출 수 있으려면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좀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불씨가 큰 집단으로 가서 유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노력해보자 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네, 정부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 방역 체계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떤 콜센터 같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이런 것을 찾고 어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노동 조건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찾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해 나가고 또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이런 사회 전반을 한번 찾아서 감염 예방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료제나 백신은 언제쯤 나올까요? 치료제와 백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네.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유행을 그 치료제나 백신으로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막 그것도 믿고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다면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힘들지만 사람들하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격려하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대학원 김호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대구 쪽에 한참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예.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죠, 그래도. 사실 그때는 조금 경증 환자가 되게 좀 많았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중증 환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아, 예, 실제로는 더 이렇게 업무량이 더 과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안 좋아진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환자들도 네네. 되게 많이 늘어나서, 네, 협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대구가 좀 한숨 돌린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중증 환자가 늘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긴 하지만 지금까지만 봐도 장기화 국면이에요. 지치지 않으십니까? 네, 사실 보호복 입고요. 저희도 네. 또 방사선사니까 차폐복까지 이렇게 입어가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차폐복은 그 방사선을 막는 그런 옷인가요? 예, 방사선을 막는 납으로 된 아, 차폐복인데요. 그거 엄청 무겁겠네요. 예, 그거까지 이제 저희가 입고 이제 네. 환자를 촬영을 하니까 네. 이제 이중으로 더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본인은 안 힘드신가 봐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는 거 보니까. 저도 힘들지만 네. 또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좋죠. 대구, 특히 대구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진 동료분들 많잖아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많습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동료분들에게? 네, 의료진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은데요. 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자부심을 가지고 네. 마지막 코로나19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네. 예, 끝까지 전력 투구해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장기화로 접어드는 코로나 사태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방사선사 박용준 선생님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직접 몸으로 겪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박용준 방사선사의 말을 들으면서 미안함과 함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메르스 사태가 터진 2015년 6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센터 고위급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감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석 달 뒤에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 체계 구축, 우수한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위상격상 등등에서 현재 논의 중인 대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5년을 흘려보낸 뒤 또다시 의료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국립중앙임상위원회가 중앙감염병원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태 종결 이후 다시 공백이 지속되면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동원되는 의료인들의 희생만 반복해서 강요하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와 있는데요. K7546654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꼭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방역 협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384님, 요즘 같은 상황에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멀고 기댈 곳이 없을 때 신문고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지만 전국적으로 큰 일교차와 건조함 또 안개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